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시즌2 22번째 시간이자 특별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총선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저희가 이제 월요일날 보통 밤에 만나는데 금요일에 긴급히 네 분을 모셨어요. 자, 진보 진영의 두 분 또 함께 하겠습니다. 총선 기간 동안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으로 아주 바쁘게 활동을 하셨죠. 방송도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세 번째 나왔습니다. 살짝 웃고 계시는 게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가득하고요. 예, 전민변의 사무차장 김준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맞은편에는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또 유의미한 성과도 있었고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뭐 아쉬우시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상당히 또 유의미한 성과도 좀 있었던 그런 선거 아니었나 또 싶기도 하고. 낙선은 다 무의미해요. 그래도 아마 그 지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역대 보수 후보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있잖아요. 뭐냐면 예전에 제가 두 번째 선거 치렀을 때가 바른미래당으로 치러봤던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노원병이 안철수 대표의 지역구였으니까. 그렇죠. 저랑 안철수 대표가 같이 나갔었어요. 그때 서울시장 나가고 같이 했었는데 그때 안 대표가 한 20% 초반대 제가 27%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 플러스 얼마냐를 봐요. 그러니까 그때 바른미래당이 한 지지율 8% 이렇게 나오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안 대표도 이제 그 자기 지역구 노원병에서는 선거를 뛰지 않으면도 12% 플러스를 받은 거잖아요. 저도 한 20% 플러스 받았던 건데 정치인들은 결국에는 그걸 하나의 지표로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당 지지율을 뛰어넘어서 얼마를 받았느냐. 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그때만큼 제가 당 지지율 플러스를 하지는 못했으니까 이번엔 그래도 이제 거대 야당이니까 속된 말로 당빨을 좀 받은 케이스. 거기에 제가 크게 봤을 때는 플러스 5% 정도 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그에 비하면 윤상현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거죠. 윤상현 후보는 결국 무소속으로 또 당선이 되셨죠. 예. 저는 뭐 그런 분들 비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프로야구 선수를 평가할 때도 WAR이라는 지표를 그렇죠, WAR이라는 지표를 보잖아요. 예. 이 사람을 고용했을 때 몇 승을 더 거둘 수 그렇죠. 있느냐. 그런데 사실 그게 이제 그게 지도자급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선거 여왕이라 했을 때는 WAR이 엄청났던 거고 그 사람이. 이번에 뭐 우리 지도부 저를 포함한 우리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WAR이 마이너스였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으로서는 지역구에서 선방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도부로서 고비고비해서 막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저는 이번에 WAR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뭐 이준석 최고위원이 좀 겸손하게 얘기한 건데 네. 참 옆에 있어서 말하기 민망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정말 잘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제 어제 내가 카톡 보니까 어저께냐? 카톡으로도 내가 보냈는데 난 진짜 감동했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선거 캠페인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시지나 뭐 이런 TV 토론이라든지 전 다 쭉 지켜봤거든요. 네. 뭐 원래 본인이 한 것도 페북에 많이 올리니까 뭐 예전에 사실 2012년 16년 총선 때 처음에 떨어질 때 전 옆에서 봤으니까 이제 알았던 거고 이번에도 제가 보면서 뭔가 약간 그나마 좀 보조에 좀 희망을 좀 보인다라는 거죠.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좀 몇 명 더 있으면 왜냐면 윤상현이랑 비교가 안 돼요. 밭 자체가. 제가 그런데 솔직히 제가 네. 방송에서 진짜 제가 언급을 이거는 유튜브니까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이번에 그 지상파 라디오들에서 소위 말하는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해서 불러놨던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표현할 때 노원병에서 지역구로 옮겨라. 뭐 그리고 뭐 그걸 뭐 긍정적인 의미로 언급한 게 아니라 조롱조로 지상파 방송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 진짜 앞으로 정치평론에서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선거 과정 중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는 여론조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 사실 여론조사 업체라는 게 ARS 기계 갖다 놓으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태현 형도 내일부터 할 수 있어요. 돈 있으면은. 근데 거기서 무슨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는 뭐 거기는 돌려볼 필요도 없으니까 안 돌려보는 거다. 뭐 이준석은 그냥 접고 집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다는 게 그건 선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거는 부적절한 공중파 방송에서 언급들이었어요. 그거는 이게 유튜브에서 그렇게 장난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선거를 해보면 저는 네. 딱 2달 해봤지만 밭이 안 좋은 데서 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영남에 TK에서 뛰는 민주당 후보들 그다음에 우리 통합 미래통합당 후보들도 호남에서 몇 명 있었죠. 예. 뭐 천하람 뭐 이런 사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진짜 거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노원병이라는 지역을 제가 보면은요. 지역을 그동안 보면 이겨도 38% 저도 38% 맥시가 38%입니다. 35, 38. 그러니까
예전에 홍정욱 의원이 당선됐을 때도 35에서 38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노회찬 전 의원도 나서 3자 구도로 돼서 예.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한테 허준영 정 청장을 2번 질 때도 35, 30%. 그 얘기 뭐냐면 그냥 보수 다 끌어모아도 35. 그런데 저쪽이 표 갈리면 당선 1대1이면 저 이거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10%가 더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선거 캠페인 과정이나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유권자로 다가가는 지상정부터 공천까지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거고 그걸 아마 우리 당 이제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 당원이 아니니까 예. 네. 슬쩍 네, 진심이 미래통합당이 나와야 이제 되죠. 4년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네. 좀 벤치마킹하고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런 게 그런 조금 저는 뭐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민주당 후보들 이번에도 당선된 3명 그렇죠. 그분들은 뭐 4번 5번 나와가지고 이제 2번 된 거거든요. 오랫동안 파서 옛날에는 뭐 한계가 28에서 35 그러다가 이제 한 10 몇 년을 파니까 이제 당선이 되고 이 바람 속에서도 그 최인호 전재수 그다음에 네. 저 박재호 세 분인가요? 그러면 계속 팠던 분들이에요. 사실 지난 총선 때 5명이 됐는데 김혜영 의원이 좀 깜짝 스타였고 김영춘 의원은 수도권에서 내려온 거였다면 그렇죠. 부산에서만 쭉 팠던 그 세 분은 이번에도 버텼거든요. 근데 보수에서 사실 그런 걸 두드리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 부분도 같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보면 좋아요. 이현주 의원이었던 박재호 후보 의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 보면은 예전부터 비서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몇 년 동안 했다는 거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진짜 사실 보면은 험지에서 3번 4번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든 거죠. 아, 그렇죠. 저는 이번에 네, 근데 근데 이걸 그걸 보면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얘기 있잖아요. 그 전환 배치를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많이 했어요. 네. 전환 배치를 하면 뭐 영남 4선을 갑자기 수도권에 한번 그렇죠. 올려보기도 하고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는 좀 앞으로 영남 다선이라 이런 사람들이 좀 겸허해질 필요가 이제 있겠다라는 생각하는 게 4선을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TV 얼굴이 얼마나 나왔겠어요 보면은. 예. 그냥 정작 지역구를 조금만 바꿔놔도 무의미한 어떤 득표율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새로 나온 사람과 전혀 차이를 볼 수 없는 그런 득표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 정치인이한 사람이 그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는데 영남 다선은 진짜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 많았구나. 이게 뭐냐면 선거 운동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너무나도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영남 다선들이 수도권에 올라오거나 아니면 지역을 바꿔 출마하는 경우에 선거 운동 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전에 이제 자기 동네에서 할 때는 워낙 자기 동네에서는 편했으니까. 공천 이꼴 네. 당선인 곳에 뛰다가 공천 이꼴 당선이 아니라 공천도 이번에 어렵게 받고 그다음에 선거를 찌려고 하니까 당장 옛날에 하던 그 마인드대로 그냥 한 예를 들어 선거기획사에 돈 1억 주고 야 유세차랑 무슨 뭐 홍보물이랑 이거 다 해와 이렇게 하는 식으로 선거를 못 치르거든 수도권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번에 미래통합당의 젊은 후보들이 나가가지고 많이 깨졌거든요. 예. 그거요 저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혜택받은 젊은 사람 한 10명, 20명만 해볼 수 있는 경험이에요. 근데 이거 엄청 큰 자산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과거에 아까 말했듯이 부산에 그런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성과를 낸 것처럼 이번에 미래통합당에 깨진 후보들 이번 선거 깨지고 나가지고 제가 다 개인적으로 소통하지만은 낙담한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놀랐다는 거예요. 아 선거가 이런 거구나. 그 중에는 유튜브 하면서 속된 말로 입 털던 애들도 있고, 예. 예? 막 가가지고 자기도 제가 어떤 동생한테 딱 전화를 들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저 지금까지 유튜브 한 거 다 내리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하고 선거를 평가했던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는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와서 이제 이런 거 하는 거. 지역구를 갈고 닦는다라는 의미에 대해 가지고 저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뭐냐면 쟤는 방송 나오지 지역 관리 안 한다라고 그냥 막 유포해요. 근데 이번 선거 결과면 제 지역 관리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사람이 화장실 가는 모습을 중계 안 한다 그래가지고 화장실 안 가는 거 아닌 것처럼. 근데 그걸 굉장히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가볍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마 선거를 뛰어본 사람들은 앞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요.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근데 이제 좀 소위 안 좋은 밭에서 또 계속 두들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장 뭐 대표적인 김부겸 의원도 아니 김부겸 의원은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한번 스타성을 가지고 네. 내려간 이제 그런 케이스고 뭐 지금 마산의 하기남 후보 뭐 진주의 정영훈 후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 번 떨어질. 그리고 이제 대전에서 이번에 그 대덕에서 당선된 박영순 후보인가 의원인가 이 당선자가 있는데 그분은 뭐 지방선거까지 아마 9번 만에 이제 됐다고 하고 사실 울산시장 대신 우리 저기 송철호 시장도 뭐 몇 번을 9번인가? 했습니까? 7번인가 8번인가 해서 사실 근데 이제 당 차원 그 민주당 차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이고 실험이지만
사실 뭐 그 개인에게는. 개인과 예. 가족에는 정말 고난의 진짜 행군이죠. 완전. 좋아요. 예. 어쨌든 또 이렇게 선거 뒷얘기를 아주 좀 디테일하게 오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결국 180석 3분의 2를 네. 예.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5분의 3, 5분의 3. 5분의 3이네요. 5분의 3. 5분의 3을 가져가게 됐네요. 5분의 3을 가져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범민주 180석이 희망이다 뭐 이런 얘기했을 때 뭐 오만하다 뭐 이제 뭐 이런 진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그렇게 됐거든요. 일단 먼저 민주당 선대위에서 분석하시는 이번에 민주당의 대승의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그게 결국은 아마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는 거. 외부의 평가. 예. 저는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 사실은 우리나라 이렇게 보수 언론이 막 얘기할 때와 또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외국 언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외신. 외신들이 네. 얘기했을 때 그거를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 그대로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안 봤는데. 예. 예, 그 말은 뭐냐면 약간 의식한다는 거죠, 많이.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 일본인의 어떤 또 비슷한 특징이 외부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의식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외국 언론에서의 평가가 좋아지면서 저는 아마 국내 여론 환경도 많이 바뀌었다.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뭐 눈이 다 모든 분들이 얘기하지만 결국 황교안 리스크. 예, 황교안 리스크라는 게 결국은 우리 오너 리스크에 비한 말인데 일단 정치 경험이 없고 예. 본인이 이제 출마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뭐 선거를 전체를 이끌어 간다는 게 우리 당에는 이해찬 대표는 뭐 선거 나와서 져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7번 나와가지고 모든 선거에서.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안 나간 거 말고 나간 사람은 다 이겼어요. 예전에 김종인하고 처음 붙었을 때도 이겼죠. 그때 예. 또 처음 나가는 거였고 3자구 되는데도 이겼단 말이에요. 그만큼 선거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판을 이렇게 읽을 줄 아는 분이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념적으로 너무 보수화돼 있는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공안 검사를 했고 예. 뭐 막 정광훈 목사랑 올라가서 막 마이크하고 막 뭐 좌파 독재 막 하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에 아직도 그 공안 검사할 때 그런 마인드에 그냥 갇혀 있어요. 정치화돼 있지 않고. 또 그다음에 이분이 판단력이 굉장히 느리죠. 출마 나갈까 말까. 그다음에 공천 과정. 그다음에 뭐 사람을 이렇게 딱 정리할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번에 사퇴하는 것만큼만 빨리 의사결정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모든 의사결정이 좀 느리다. 그러니까 우유부단하다.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제가 보기에 황교안 리스크로 인한 거를 아마 뭐 우리 이준석 최고나 이런 분들이 다 영향을 결국은 받지 않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반면에 어쨌든 요거는 이제 우리 김태현 변호사께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장제원 의원은 이번에 이제 부산에 3선에 성공을 했죠. 근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패배다.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통합당이 싫어서 야당을 심판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시던데. 그건 틀린 얘기 아니라고. 예, 그 뭐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김태현 변호사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좀 희망이 섞인 예측이긴 했습니다만 이기지는 못해도 그렇죠. 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네, 이 정도로 차이가 날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판을 잘못 본 거죠, 진짜로. 음. 판은 완전히 잘못.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저희 쪽 있는 진영에 있는 뭐 평론가들도 그렇고 뭐 네. 소위 책사라는 분들도 그렇게 이제 그렇게 봤는데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아주 잘못한 거죠. 그냥 조금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도 선거를 그래도 좀 여러 번 지켜봤는데 이 정도로 제 개인적인 예상에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네네네. 2016년 총선만 해도 그때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그때도 뭐 언론에서는 새누리당 180개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완전히 반대로. 네. 예, 근데 예상을 저는 그때 아마 했었었는데. 과반 깨질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판때기 오니까. 근데 그때도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제가 못 맞춘 건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날 이제 모 방송을 8시간 동안 개표 방송을 하면서 네네네. 나름 멘붕이 온 거죠. 우와. 어쩐 제가 지지하고 있는 당이 너무 지고 내 예상과도 너무 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까지 이제 오전에 아침에 이제 우리 김진우 변호사랑 뭐 라디오 프로를 같이 했는데도 네. 거기서도 제가 멘붕이 안 깨가지고 냉정하게 분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오후에 돼서 이제 제가 좀 정신 좀 차리고 머리를 맑게 한 다음에 생각을 막 해보니까 그러고 이제 딱 하루가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녁에 정리가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얘기할게요. 작은 것부터 얘기하면 차명진 후보의 막말 리스크가 있었어요. 컸죠. 컸어요. 그것도 분명히 컸습니다. 아까 우리 근태경 얘기한 것처럼 황교안 리스크라는 거. 네.
정말 본인 선거도 한번 안 해본 초보 당대표의 한계가 있었어요. 공천 과정에서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인천 연수 민경호 몇 번인지도 모르겠어. 호떡 공천이라는 네. 얘기가 나왔었죠. 여기 넣었다 그래서. 저기 빼고 여기 넣었다 저기 빼고 비례대표 한번 뒤집고 지역구 한번 뒤집고 온갖 난리가 났어요. 혹자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2016년 공천보다 더 막장이다. 저도 그 평가 동의합니다. 아니 근데 그 차명진 후보는 뭐 오늘도 이렇게 뭐 당 지도부가 자기를 버린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개인 생각이니까 제가 논평은 안 할게요. 어쨌든 네. 그게 있었고 또 조금 이제 아주 작은 거예요. 조금 더 큰 거를 보면 코로나 사태가 있었어요. 야당은 기본적으로 중간 선거 성격인 이 중반기에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있는 총선에서 정부 여당의 뚜렷한 업적이 없었는 상태에서 심판론을 제기하고 이슈를 좀 키워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묻혔다. 그것도 저는 맞는 얘기라 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if 차명진의 막말이 없었다면, 예. 황교안이 아니라 백정노장 당대표였다면, 예를 들어 김종인 비대위원 당대표라고 할게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럼 우리가 이겼을까? 아니요. 이렇게 했을 때 네. 그럼 이겼지. 이 결론이 제 마음속 딱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게 안 온다는 거죠. 그게 그 근본 문제를 찾아야 된다. 차명진 후보에 대해 발언에 제가 1도 동의한 거 없는데 한 문장 딱 동의합니다. 나 때문에 진 거 아니야. 맞아요. 차명진 후보의 막말이 없었으면 수도권에서 몇 석은 건질 수 있었어요. 최대한 10석. 10석 건졌다 칩시다. 170대 110이야. 180대 100이나. 170대 110이나. 20석 더 해볼까요? 160대 130이나. 뭐가 다르죠? 어쨌든 완패는 똑같다는 똑같다. 거예요. 몇 석은 건질 수 있었겠죠. 코로나가 없었어도 좀 더 건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뒤집지는 못했을 거다.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대선도 진다. 그러니까 보면 이게 조금 더 무리한 얘기일 수 있는데 김대호 후보가 얘기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3040이 논리가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얘기의 흐름 중에 본인이 하고 싶다는 얘기는 3040이 이유 없이 우리를 싫어한다 이 얘기예요. 네네네. 근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제가 3040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싫어 미래통합당이. 싫은데 이유 있습니까? 사람 싫어해본 적 있죠. 네, 있죠. 이유 있습니까? 있는 것도 있을 거야. 뭐, 피해를 당한 게 아니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예, 이유가 있지. 있기 대부분 있죠. 있죠. 대부분 있죠. 있는데 그냥 사람이 싫을 때 이유 없이 싫은 것도 있어요. 그냥 싫어. 3040이 예를 들면 3040 계층이 미래통합당 그냥 싫은 거예요. 그걸 이유를 따지면 뭐 그건 무슨 이 이유가 저 이유다 아니야 싫은 거예요. 그걸 깨지 못하면 대선 총선 앞으로도 어렵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 선거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거에서 네. 데이터는 볼 줄 아는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대부분의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데이터를 못 봤어요. 오늘 제가 이제 최고위원회의 하면서 이제 저희 최고위원회의 거의 전원 낙선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네. 다들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봤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선거는 디테일에서 승부하는데 이게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면요. 이번에 민주당 후보자들과 통합당 후보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떤 거요? 통합당 후보자들은 선거 초반에 자신들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가 다 차단됐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그 받으신 유권자들이 한번 보고 다 차단을 걸어버렸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 2016년에 제가 이제 문자를 발송해 보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지역구에 어떻게든 명단을 취합하고 몇만 개 단위로 보내 보잖아요. 네. 그럼 저는 거기에 이제 제가 컴퓨터 공학도라서 그런지 어떤 영상 링크를 올리더라도 그 몇 명이 클릭했는지 볼 수 있게 그 추적을 달거든요. 근데 그때는 예를 들어 5만 개의 문자를 날리면은 한 4,000명 정도가 영상을 클릭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제가 똑같은 양을 만약 보냈다 했을 때는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가 클릭을 안 해요. 그래서 뭐가 차이가 2016년 선거와 2020년 선거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그 SK텔레콤 전화 같은 경우는 T전화가 이제 기본 어플리케이션이 돼 있잖아요. 예. T전화에서 스팸 신고가 20개 이상 들어가게 되면은 주황색 느낌표가 떠요. 그리고 이게 100개 넘어가면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읽으면 안 될 것 같이 떠요. 그게.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확실히 그 각 당의 지지층이 다른데 젊은 지지층 같은 경우에 스팸 차단 어플 같은 걸 실제로 써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미래통합당 후보자가 문자를 보내는 순간 다 걸어버리는 신고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 걸 차단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집합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주황색 처음에 20개 한 번 보냈을 땐 주황색 정도까지 도달하고 보통 미래통합 후보자들이
두 번째 보냈을 땐 거의 다 빨간색이 먹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걸 미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조금 정신을 차리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파악해가지고 싫어요가 올라가면 좋아요로 풀어야 돼요 그거를. 그 차이만큼 해가지고 얼마 이상이면 주황색 뜨고 빨간색 뜨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거 살려내려고 죽을동살동거리는 그거는 우리 지지자들은 그걸 아니, 어떤 후보들은 보니까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가면서 그게 그 사람들은 파악한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네. 근데 대부분의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선거 처음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내 문자가 도달하지 않는 이유도 모르고 원래 선거 문자를 8번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이후로는 유권자에게 아무것도 메시지가 닿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선거의 그 파고를 넘으려면 밑단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그걸 돌파했던 게 뭐냐면은 제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가보면은 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제 거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상계동 사람 아니면 친구 추가 안 받습니다. 팔로우 안 합니다가 그게 4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추가를 해야지만 SNS가 유효한 거거든요, 사실 지역구 후보자에게는. 왜냐면 10만 명 모아도 250개로 나누면 그냥 모으면 400명밖에 안 되고 이 정도였어요. 팁 대방출하시네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거 컨설팅을 해야 되겠어. 아니, 예전에도 얘기 아니, 많이 내가 그랬잖아. 했는데. 지역 계속 사찰이면 얘기했어요. 대박. 이게 왜 그래서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사실 저랑 하태경 의원은 그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진짜 그 지지율을 6%에서 8% 올리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 죽을똥살똥 고민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의 미래통합당은 이번에 선거를 제가 치러보니까 야 아직까지도 약간 공천만 받으면 기본 콘크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선거 치른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한 30%는 먹고 간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그래서 가장 한심한 게 뭐냐면 일부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 컨설팅 업체 이런 데 보면은 뭐 투표 권유제나 이런 거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거 쓰신 분들 1시간 만에 다 차단됐어요. 그거 전부 다 제가 여기 보면 뭐 053, 054 이런 데 막 경상도 선거 치르시는 분들 업체에 몇 천만씩 주고 맡겼을 거 아니에요. 예. 다 티저나 이번 빨간색 떠요 지금 보면은. 그거 읽으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스팸 차단을 후후 이런 거 쓰는 사람들 다 미통당 그 문제 차단 먹여버렸어요. 근데 이런 거 하나 파악하지 못하는 당참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무슨 선거를 치르냐. 전 이번에 진짜 이거는 제가 그래도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앞으로 어떤 지도 체제가 들어오고 뭐 하는지 상관없이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인간이 약간 뭐 최고위원 이 직업인 것처럼 돼버린 사람인데 예. 저 이제 그런 것보다 솔직히 제가 실무를 해서 당을 좀 바꿔보고 생각이 드는 거 이제 보면 의사결정자 보면 제가 진짜 사무총장 하고 싶다. 아니 사무총장도 아니고 진짜 홍보본부장을 해야 돼 이런 생각할 정도로 이 감이 진짜 떨어져요 진짜 보면 다. 제가 비싼 거 하나도 좀 안 조언을 씁니다. 하면 사실은 저도 이제 우리 당 지지자들이나 뭐 지역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촛불 혁명을 경험한 게 국민들한테 정말 정치의식을 수준 높여놨어요. 저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아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87년 경험하고 나서 그 세대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찌 보면 굉장히 활발했는데 네. 사실은 이때요 2006년 촛불 할 때 정말 일반인들이 많이 갔거든요. 여러 번 갔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이 평론하는 것보다 정치의식이 더 높아요. 실제로 제가 만나보면 그러니까 모를 것 같아도 정치 돌아가는 거 아니면 선거 돌아가는 거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저는 아마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은 2016년 이거를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국민들의 수준이 달라졌다. 그리고 정치 지형이 사실은 민주당은 절대 진보가 아니에요. 세계 어느 데는 기준으로 봐도 예. 진보 정당이 아니에요. 이 보수적 이 어찌 보면 미래통합당이 완전히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어찌 보면 뭐 약간 왼쪽에 있어 보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중도 우파예요. 중도 우파제에 가까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어쨌든 좌파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에서 약간 보수적인 분들 정도의 스탠스로 들어와야 돼요. 미래통합당이. 제가 그래야 살 길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보수냐 진보냐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보는 사실은 굉장히 진보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어쨌든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2016년 그 전에 있던 그 체계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념이든 정책이든 뭐 북한에 대한 문제든 인권에 대한 문제든 경제에 대한 문제든 항상 보면은 옛날에 똑같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아니 근데 네, 저 오늘 너무 분량이 없어서 네, 여기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얘기 드릴게요. 일단 그래도 드리려고 그랬어요.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한 거는 다 맞는데 그래서 하나 빼먹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에 기대서 아니한 선거를 했는데 그럼 정권 심판론이 먹히든 뭐가 먹히든 뭘 하려면 물론 깊은 얘기 다 빼고 우리에게 더 나은 대선 후보가 있다.
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건 뭐 이제 빈곤한 상대적으로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2008년에 민주당이 폭망하고 나서 2010년에 나름 돌아왔을 때 가져온 게 이제 무상급식 관련 담론으로 어쨌든 복지 부분에서 조금 그 전에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왼쪽으로 좌클릭 해가지고 밀고 오면서 그걸 보편 담론을 만들면서 사실 승부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물론 이제 얘긴 다르죠. 그럼 좀 더 중도로 클릭해야 되냐 아니면 좀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는 이제 통합당 지지자 중에서 그 의견은 갈리는데 선명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도 그래서 그런 얘기했던 게 김종인의 가치는 여전하지만 예전 같지 않다라고 얘기한 건 황교안보다 리스크 관리는 훨씬 잘하는데 김종인의 그 다음 컨텐츠는 안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그거는 내가 받아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네. 김종인 얘기하고 네. 싶은데 뭐냐면은 제가 이 방송에서 몇 개 준비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 방송에서 네. 이번 판에 친이계의 조직적인 어떤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얘기를 뭐냐면은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선거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다들 보이실 거예요. 보면은 사실 그 핵심 지역구에 보면은 사실 그렇게 배치된 분들도 있고 무엇보다 김종인 장관의 역할론에 대해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KBS 라디오에서 이제 삼국지 게임에 비유를 했는데 자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그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여의도 국회라는 건물을 벗어나면 안 돼요. 기자들이 제일 많은 곳에서 메시지를 내고 대응하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정책을 짜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할 때는 정책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을 받지 말자고 하다가 그건 뭐 제가 다시 언급하지 않겠지만 어떤 조직적인 세력이 반대하다가 그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는 그 사람을 나이 80된 그 아저씨를 그 전국구 유세를 돌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삼국지 게임 비유했지만은 지력 90인 사람은요 그 삼국지에서 군사로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군사 그냥 군대 네, 장수로 투입했다. 근데 그건 뭐냐면 그 가가지고 일기토를 내보낸 거예요. 그 밖에 나가가지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전략적 판단을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 180석론이 나오니까 의석이 한 3, 40개 까여도 내 말 잘 듣는 사람들로 공천을 채우겠다라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공천 난리를 쳤죠. 유승민은 잘라라. 뭐 안 잘리는데 그러면 어떻게든 잘라라.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수가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막판에 황교안 대표가 공천에 있어가지고 갑자기 뭐 이런 표현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개입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는 그 안에서 황 대표도 자기가 명확하게 이해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 선거에서 제가 지난번에 120석 전략, 150석이냐 180석 전략 얘기했지만은 적어도 120석은 해야지 자기가 대표로서의 성과 그러니까 그 현행 의석 유지 정도는 해야지 성과를 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의 분위기에서 자기가 그러면 한 140은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버린 걸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 어떤 활극이 그럼 그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겠느냐? 제가 이거는 어디 내부 회의에서 나왔는데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여의도 연구원 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ARS가 아니지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요즘은 샤이 보수가 많은 것 같으니까 유선 전화 비율이 20%에서 30%를 상향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아니 여론조사라는 건 정당이 전략을 짤 때 최대한 불리하게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여론조사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뭐 전략이 나오는 건데 20%로 하면 너무 비관적이 30%로 하겠다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유선전화 비율을. 당연히 유선전화 비율이 높으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받게 되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그거를 군 단위에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 외에는 필요 없죠. 그래도 그래도 황교안 대표가 그걸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에 이제 저도 황교안 대표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회의에서 보면은 우리가 좋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밖에 나오는 것들 여론조사 보면 뭐 60대 30으로 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보면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받아보고 있길래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또 대외비래요. 또 이제는 원래는 저도 총선을 여러 번 치러봤지만은 원래 여의도 연구원에서 후보단은 자료를 보내줘요. 네네네. 근데 이번은 원래 그 여의도 연구원도 그렇고 그렇죠. 이번엔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후보단은 또 보내주지도 않았 또 이제 보니까. 이거는 제가 이번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황교안 대표를 대선 후보 만들기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눈과 귀를 가렸다고 좀 봐요. 그러면 이 김용호 여의도 연구 위원장이 잘못한 거예요? 김용호 위원장 질문해 문제예요? 보게. 네. 왜냐면 이게 선거 막판에 박형준 위원장이 뭐 개헌 저지선 얘기 나올 때 이 여의도에서는 어떻게 돌았냐면 여의도 여연연구소 발로 185대 115 그 얘기가 싹 돌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박형준 위원장이 갑자기 이제 개헌 저지선도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뭐 그때 이제 갑자기 주말에 그렇죠. 뭐 이렇게 그래서 급하게 백석 그러면 뭐 이하도 나올 수 185대 있다. 115가 거기서 나온 게 맞아요? 그거는 저는 진짜 모르는 게 뭐냐 안 보내줬다니까요. 안 보내줬다고? 내가 최고위원인데 안 보내줬다니까요.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한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도 안 보내주면 누가 보내줘? 그러니까 제가 제가 최고위원은 선대위 부위원장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물론 제가 뭐 선거진에 바쁘니까 제가 요청도 적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은 뒤집어 말하면은 이게 이번에 선거를 뛰는 후보들은 원래 여연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면요. 지난 선거 때만 어땠냐면은 당신이 20대에서 지고 있고 40대에서 이기고 있고 뭐 여성에게 표가 덜 나오고 남성이 이게 있어야지 바로 그 다음날 유세에 반영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는 어쨌든 병참도 상당히 좀 저는 잘 되지 않았군요. 지역구에서 그래도 관리를 계속 했으니까 적절하게 판단하는 지표들이 있지만은 나머지 이제 처음 이제 배치된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에서 내가 어디서 우세하지 불리한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선거를 치렀던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반면에 지금 네. 김준우 변호사님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력 90에 군사로 썼어도 아마 예상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라고 저는 약간 들렸거든요. 저는 이제 그 뭐였냐면 네. 김종인의 능력 예전 같지는 않지만 김종인의 능력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방송에서 김태현 변호사님도 그런 얘기 여기서도 했는데 그 얘기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메시지 관리 능력이나 아니, 이런 그러니까 건 능력이 대단하다. 있어요. 능력인데 네. 그 능력도 다 못 쓰게 했어요. 그거는 황교안 대표가 잘못한 거죠. 뭐 누가 됐든 간에 그건 잘못한 거지만 했어도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랬고 저랬으면 이만큼까지 밀리진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2012년과 2016년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라고 보고 네. 2004년, 8년 이번이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은 저는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조선일보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역구에서 얻은 표가 41%다. 미래통합당이. 근데 민주당은 49%다. 8% 차고 240만 표 차인데 8% 차인데 어떻게 이렇게 의석 차이가 많이 나냐. 보수원래 네. 그게 다 썼지. 그렇죠. 원래. 근데 네. 그게 사실 옛날 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실 소선거구제 중심에서 조금 차이 나서 바람 불면 싹 가는데 2004년 탄핵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2008년 막판 노무현 정권의 실정이나 그다음에 민주당 계열의 이합 집산 때문에 실망해서 아예 진보층이 투표층이 안 나와서 안 갔죠. 46%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원사이드 됐을 때는 본인들이 잘해서 그런 경우가 없어요. 상대방이 못해서 한 경우가 더 심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못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석은 건졌죠. 근데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게 한판에 그러니까 완전 개면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선거제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래한국당이 저기 33% 얻었잖아요. 33% 얻었는데 저기 그 비례에서는 네네. 비례에서는 얻었는데 근데 잘 보면 그 극우 3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또 뭐죠? 그 통일기독당인가? 기독자유통일당 합치면 3%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에 5% 갔습니다. 6% 갔습니다. 그거 합치면 41% 나오는 거예요. 그럼 41%를 갖고 있는데 이 정도 의석. 근데 이제 순수하게 33% 정당이니까 정당 지지율대로 하면 110석 정도 갖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가져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자기의 지지율보다 선거제도 때문에 훨씬 많은 의석을 챙겨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2008년에 뭐 한나라당이었나 그때 그 다 먹었을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민심은 약간 변하는 층은 몇백만이고 나머지는 사실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을 같이 나서야 된다니까 보수 정당이. 제가 볼 때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하지만 그럼에도 보수의 미래가 어두운 이유는 뭐 대선 잠룡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쭉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는 고르게 민주당을 좀 지지하는 유권자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장기적 추세로 되게 불리한 거예요. 그런 점들이 수도권에서 한 번도 못 이겼던 데에서 민주당이 다 뒤집은 걸 그걸 어떻게 하면 보수 혁신에 또 지점은 필요한 게 있다. 이 정도. 그러니까 보면 사실은 참 이게 선거 끝나고 하는 얘기 많고 어떻게 보면 진짜 의미 없는 얘기가 끝났는데 근데 오늘 또 이제 아까 또 다른 보수 중앙일보인가에서 무슨 네. 얘기 중앙일보였나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뭐가 있었냐면 연동형 100% 받았으면은 이렇게 표치 안 났다는 거기서 그렇죠. 봤죠. 정말 세상 의미 없는 얘기죠. 세상 뭐 어쩌라고. 네, 세상 의미 없는 얘기죠. 그리고 그 조선일보에서 하는 얘기 뭐 48대 41 득표를 맞아요.
대선에서 그렇게 부르면 지는 거야 7% 차로. 그렇죠. 아무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선거에서 그건 뭐 의미가 대선은 없죠. 그렇죠. 대선도 지는 거 네. 아무 뭐 100% 영동제 했으면 당연히 그렇지. 근데 그때는 보수론에서 반대했잖아요. 저도 반대했고. 네. 그러니까 진짜 의미 없는 얘기고. 나 김준호 변호사 아까 그 얘기했는데 제가 왜 웃었냐면 그 미래 대선 후보. 이건 개인적인 얘기. 우리 집사람이 전치 몰라요. 남편은 막 이러고 있는데 몰라. 예. 관심도 없고 잘 몰라. 가정주부인데 몰라요. 근데 그날 내가 이제 개표 방송하고 막 1시 반에 집에 들어와서 우울해가지고 왜 져서 그래? 응 그랬지.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 한마디로 정리를 하더라고. 예. 근데 내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저쪽이라고 표현해. 내가 이제 그렇죠. 그렇죠. 저쪽은 대통령 보고 찍잖아. 문재인 대통령 보고 찍는 거잖아. 그쪽은 누구 보고 찍어? 리더가 없다. 할 말 없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전문가 반전문가 얘기는 필요 없어. 진짜 평범한 유권자들만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 집사람이 그래. 거기 누구 보고 찍을 건데? 어? 글쎄 나도 모르겠다. 그랬어 제가. 그런 문제가 하나.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그건 사실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제 저 촉구혁명의 보수 진보 이거 말씀하셨는데 이제 근태경 얘기했는데 글쎄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의 이념의 가치가 쉽게 변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전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떡 일어나서 봤더니 내가 진보로 변하나? 진보였던 사람이 딱 이럴 때 갑자기 보수 변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몇 분 그런 한 분을 10% 그런 많이 사람 있어요. 세게 바뀌신 아니, 분들은 뭐 제가 있긴 몇 봐가지고. 있는데 그건 큰 이벤트를 겪으면서 그런 거고 일반적인 정치인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인 국민이나 유권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적 성향이나 그건 저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 성향에서 그러니까 그래요. 보수의 유권자 40%는 있다고 봐요. 예, 다만 문제는 뭐냐? 그 보수 유권자 40% 또는 중도 보수에서 한 10%에서 한 4, 50% 된다 치면 그 사람들이 그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하는 것과 희망과 꿈을 담을 그릇의 문제인 거죠. 지금의 탄핵 이후에 새누리당 처음에 새누리당 괜찮았어. 2012년부터 14년, 15년, 16년부터 해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그 보수 유권자 40% 중에서 강성 보수 20% 말고 15에서 20% 되는 온건 보수들의 바라는 것들을 담을 그릇이 안 된 거고 아까 저 근태경 얘기했던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 했던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민주당이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와 원하는 것을 담을 만큼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릇 자체가. 예. 그러니까 저는 보수가 괴멸한 건 아니에요. 보수 유권자 언제나 있어요. 왜 그럼. 갑자기 보수가 뭐 어느 순간 촛불 광화문 나갔다가 진보로 바뀌나? 안 그래요. 이념 성향은 그대로 있어. 그걸 담을 그릇들이 작아지고 민주당의 그릇은 커지고 우리의 그릇은 작아져서 이제는 태극기만 담는 그릇까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좋아요. 3040이 네. 그냥 싫다. 싫어요. 그럼 왜 싫은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내줘야 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걸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점이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인천 연수도 그랬고 뭐 춘천도 그랬고 그러니까 소위 그 이현주 의원도 그랬고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좀 말을 아주 세게 해서 화제가 많이 됐던 의원들 뭐 민경욱, 김진태, 이현주 이 의원들이 다 패했잖아요. 그 제가 이번에. 항상 얘기했던 착시 효과라는 거잖아요. 예. 유튜브의 착시 효과, 강성 지지층의 착시 효과. 그 착시 효과 때문에 민주당이 10년을 고생한 거예요. 아니 제가 근데 그 얘기 이제 했잖아요. 우리가 또 10년 오늘. 제가 고생한 얘기했잖아요. 거죠. 제가 네. 유튜브 하면요. 제가 솔직히 제가 방송을 뭐 돈 받은 방송했던 사람인데 어지간한 유튜버보다 잘할 자신 있어요. 제가 자료조사도 잘할 자신 있고 그리고 내부 정보력도 훨씬 뛰어나고 그 사람들보다 그렇죠. 제가. 근데 안 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 100만 명 모아도요. 동네에 4,000명이에요. 그걸 봐야 돼. 4,000명을 차라리 내가 동네 관리하는 게 낫지. 이게 지역 구성에 아무도 안 된다니까요. 그걸 100만 명 하다 보면 그게 어쩔 수 없이 그게 그 100만 명 그렇게 모이게 되면요. 거기서 수익이 나요. 수익이 나면은 머릿속에 사람이 돈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발언 자체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지고. 저한테 유튜브 안 하냐 그러는데 저는 유튜브 채널을 가보시면은 제가 상계동 이준석이라 만들어 놓고 제 공약 영상 저장소 정도로만 쓰고 있는 거지 뭐 문자 보낼 때 링크 넣을 수 있는 그런 수 있지 나는 거기서 평론하고 돈을 수익을 받기 이렇게 하면요. 그럼 그거는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만 더 얘기해 줬으면 될까요? 네. 저보고도 사실은 유튜브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음. 개인 유튜브 김태현 TV 제가 왜 안 하는지 네. 아세요? 내가 스스로 망가질까 봐 그게 두려워. 그러니까. 하다 보면 조회수 늘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점점 뭐 독하게 이왕 할 가는 거면 거고. 돈인데 네. 그럼 나도 하다 보다 야 문재인 탄핵하러 갑시다 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 돈이 그럼 되니까.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망가질까봐 내가 그게 두려워서 아니, 내가 저는 진짜 이런 거를 벗어나려면 결국은 과학이거든요. 근데 선거에서 과학이라는 거는 결국은 데이터예요. 뭔 과학이야? 그 팀이 원래 팟캐스트고 아니, 원조야 어쨌든- 그거.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이 아니 사실은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 전에 이 의석은 거의 다 맞췄어요. 네.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히려 2개 들었고 부울경이랑 강원 제주에서 하나 2개 빠진 거 말고는 사실 여론조사 결과 거의 나왔는데 공천할 때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전략 공천할 때도 보면 다 여론조사 돌려요. 붙여보고 그러니까 이수진 같은 경우에도 나경원하고 계속 돌려본단 말이에요. 여러 번 붙여봤거든요. 네. 여러 번 붙여봐서 그래도 좀 나오는 사람을 넣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거밖에 판단 기준이 없잖아요. 여론조사 돌려보든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당 같은 경우도 여론조사를 하는데 저도 몇 번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해요. 아깝게 진대들도 보면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예를 들어 용산 같은 데도 우리 당에서 분석했을 때는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우도 있고 이랬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얼마나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해내는가는 결국은 그게 결국은 어찌 보면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후보들한테도 그 조사 결과를 안 준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당이 이게 비정상적으로 준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려줘요. 선순환과 그런데.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가 10년 고생했잖아요, 사실은. 2008년도 그러니까. 10년 고생했지. 고생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 2년 공천하고 막 이러면서. 내가 얘기할게. 네. 그거는 내가 왜 안 줬는지는 내가 봤을 때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수도권을 조사했으면은 거의 다 제 생각에 30대 한 53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30대 55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면은 힘 처음 빠지니까. 선거 뛰는 사람들은요 거의 막 미칠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그렇다면은 박빙진을 알려줘야지 그러면은. 그렇지. 박빙진이나 네. 경합진이나 아니면 좀 이런 상황을 알려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긴 줬는데 안 줬다 할까니까 아예 안 줘버린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피드 효과인 게 줄 수 없는 데가 많다 보니까 다 못 준 거야. 그래도 줘야지.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해서 얘기하면 그러다가 민주당은 정신 차리고 네. 이념 공천이 아니라 실용 공천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돌리기 시작한 거라고 전략을.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에서 했던 그런 것들을 그렇지. 차용한 거지. 네. 쟤네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2010년대 초반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조사 기관 선거 전략 기관 여연이라는 건 다 그렇지.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완전히. 네. 민주당 쪽에서 쟤네가 제일 잘해. 음. 그걸로 채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거 이기기 시작하면서 선거 이기면 당내 당비도 많이 들어오고 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당사도 뭐 사고 어쨌든 뭐 채무는 많다고 하더만 어쨌든 인력들 채용해가면서 전문가들로 선거팀을 꾸리면서 제대로 이게 포맷이 잡혀진 거예요. 네. 근데 선순환인 거고 자유한국당 우리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탄핵 이후에 당세가 쪼그라들면서 인력 구성 풀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내가 이번 선거 2번 놀란 거 하나. 그거 있었잖아요. 민주당에서 지역구 후보자들한테 갔던 비공개 매뉴얼. 네. 조국 사태 물어보면 피해라. 미래통합도 없습니다. 제가 그거. 제 알기로 없어. 그거 없는 거야. 없지. 우리 거는 비공개가 다 돌아다녀서. 아니 내가 알기로 없어. 비공개인데 다 알아. 네. 다 그걸 돌아다니는 당에서 거지. 만든 거잖아. 네. 미래통합 그거 없어요. 두 번째 놀란 거. 야 이건 좀 싼티나는 건데 나 개표 방송 하려고 이제 앉아 있는데 당사에 가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갔어? 미래통합당 국회 대도서관 목미 당사가 없는 거예요. 도서관 강당 빌려서 한 거야. 그 정도로 당세가 쭈그러들었어요. 당세가 쭈그러드니까 여연의 힘도 쭈그러들고 예전에 여의도에서 여연의 최고라는 그 위상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준석이 얘기한 것처럼 뭐 실무를 챙기고 해줄 이 여유가 없다. 여유와 이 정말 옛날에 여연 멤버들이 제일 좋다 그랬거든요. 제가 2010년 총선 처음 나갔을 때 네네. 준석이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형을 당에서 지원해 주려면 예전에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기억하냐? 선수를 보내준다는 거야. 당에서 김무동 대표가 당시에 야 태연이 붙여야 되니까 선수 보내줘. 당지자도 제일 잘하는 선수를 붙여준다는 거야. 그게 당에서 지원하는 표상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선수를 붙여주고 싶은데 없어. 그게 악순환인 거야 지금 계속. 알겠어요. 예. 저는 어차피 오늘 대본대로는 진행 안 되니까. 그래요. 예. 이제 지금 뭐 벌써 수없이 많은 방송에서 선거 평가 왜 그러냐 뭐 하는 거니까 되도록 저는 이제 남들 안 하는 얘기. 좋아요. 지난번에 제가 60%에서 65%로 저 65% 정도로 봤었거든요, 투표율을. 그때 5% 정도 뛰면 그게 누구 표일까? 그게 안철수 찍던 표일 가능성이 많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궁금하다라고 했어요. 얘기하셨죠. 월요일 날. 예. 그 보면 실제로 국민의당이 6.79%가 나왔어요. 그리고 열린민주당보다 많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근데 여태까지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온 게 없어요. 대부분 열린민주당이 더 높게 나오고 네. 국민의당이 더 적게 나왔는데 국민의당이 더 많이 나왔어요. 사실 출구조사만 놓고 봤을 때도 국민의당이 너무 낮게 나와서 네, 그쵸. 상당히 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 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 이게 180만 표, 190만 표 돼요. 깜짝 놀라는. 근데 아무도 별로 주목 안 하는 그런 거여서 중도가 또 있다 그 부분이. 근데 이거는 예전보다는 상당히 3당 효과에 비해서는 좀 더 보수적인 네. 표심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또 민생당 찍은 뭐 3%는 안 됐지만 어쨌든 뭐 몇 표더라? 2.6 2.7 얼마더라고요? 75만 네. 표예요. 이게 네. 작은 표가 아닙니다. 75만 표고 그 다음에 이제 열린민주당까지 나왔으니까 정의당 폭망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의당 어쨌든 지난 총선보다 기준으로 하면 100만 표를 더 얻은 거고 지방선거 대선보다도 몇십만 표 더 얻었어요. 270만 표 얻었고 퍼센트로도 7%에서 9%까지 갔어요. 네네. 표는 투표율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표는 높아져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협박해서 더 쭈그러들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9.5%라면 사실은 뭐 의석 선거 제도 때문에 결국 그런 거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당은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은 지금 지지율 기준으로 하면 사실 한 120석 정도가 맞고 민주당은 사실은 150에서 160 정도가 맞고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 나머지 한 30을 가져가는 게 국민의 민심을 사실 반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은 자기네가 지지하는 의석수는 150이다 생각하고 사실 열린우리당 때도 전국 지지율은 30몇 %인데 과반을 얻어가지고 이게 뭔가 좀 착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경고를,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되게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할 때 실제로 민심이 어떻게 돼 있느냐. 네. 그건 또 다른 문제에서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계속 낮추자 이 얘기를 이해찬 대표도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예전에 태도가. 열린우리당의 교훈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되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출구조사를 이제 양쪽 당사를 딱 비춰주잖아요. 큰 당 두 개. 근데 뒤에서 당직자들이 환호를 하자 손으로 이렇게 저지를 시키는. 그 사전에요 공지가 갔어요. 절대로 환호하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네. 박수 세게 치지 말고. 왜냐하면 그게 지금 우리나 뭐 정치 있는 사람들은 이 선거나 이게 관심 있지만 사실 많은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게 당장 그렇죠. 생계 어렵기 때문에 네. 선거 결과에 환호할 때는 아니거든요. 저랑 똑같은 거 봤는데 똑같은 거 본 거예요. 네. 아 이따 팩트 체크. 네. 우리 당도 네. 국회 대회의실에서 했어요. 당사 아니에요? 당사 아니에요. 네, 당사가 낮아가지고 이 카메라가 안 돼. 그럼 있잖아 당사 거기 있는데 당사 딴 데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 없어. 영등포 낮아가지고. 있잖아. 여의도에 없어서 그렇지. 못 들어가 작아서. 국회 내가 대회의실에서 했어요. 거기. 근데 자, 어쨌든 네. 난 네. 똑같은 거 본 건데 네네네. 난 그 얘기를 처음에는 내가 왜 안 좋아하지? 뭔가 내부적으로는 출구조사 결과가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 난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 네네. 본인들이 출구조사가 너무 잘 나왔나? 정말 본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네네. 아니요, 그럴 수 있지. 방송 중에 봤으니까. 옛날에 와 이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조용해. 네. 화면만 봤는데 미래통합당은 분위기가 또 비슷해. 그래요. 그래서 저기서 왜냐면 여당이니까 막 갑자기 가만 이미 결과를 받았는데 방송이 저게 레인지가 워낙 크니까 본인들이 아래 거로 생각하는 이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 이후에 이낙연 대표의 어떤 워딩이나 이런 거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냐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무섭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 다음 대선 때 희망 가지려면 180억 가지고 오바를 쳐줘야 되거든요. 네. 에? 근데 그게 없어. 물론 선거 지금 뭐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걸 보면서 나는 이거 무섭다. 이거 난 그런 생각이 약간 좀 그러니까 그런 상대 진영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낙연 전 총리가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네요. 뿐만 아니라 네, 칭찬하시는 민주당의 그러면서 이근영 기획위원장하고 양정철 두 사람은 1등 공신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1등 공신인데 그 두 사람 당을 떠난다는 거예요. 네, 바로 나간다고 네. 얘기를 하셨죠. 저는 이제 그냥 그런 것보다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2012년에 이제 보수가 마지막으로 총선에서 이기는 선거를 할 때 저는 제가 후보를 안 꼈기 때문에 그 내막을 굉장히 세세하게 제가 들여다봤거든요. 모든 회의에 제가 들어갔으니까 내가 내 선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때 이제 보수가 무서운 지점이 뭐냐.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비례 11번인가 나갔고요. 저 안 나갔죠. 김종인 위원장 안 나갔죠. 그다음 이상돈 교수 안 나갔죠. 그러니까 총선 컨트롤 타워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때는. 네. 이렇게 보면 느꼈던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왕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리더가 중요한데 이번에는 제가 뭐 황교안 대표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리더가 전국 선거를 지휘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게 너무 티가 났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제가 이제 이거는 아마 언론에 처음 얘기하는 걸 텐데 그 박근혜 비대위에서 저희가 선거 치렀을 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먼저 약간 주도를 하긴 했지만은 그때 152석인가 153석 152석일 거예요. 152석이 나왔을 텐데 결과로 선거 끝나고 그 다음 날 제가 던졌던 게 뭐였냐면은 MBN 방송에 나가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과반을 했지만은 과반이 깨지더라도 문제가 되는 후보자들에 대해 가지고는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2명이 실제로 사실상 그 탈당 권유당에서 출당됐어요. 당선자가. 네, 네. 그게 그 당시 노문 표절 의혹이 있었던 문대성 의원이랑 그 당시에 뭐 가정사 문제가 좀 있었던 김영태 KBS 당선자 이 둘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당 다음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강한 목표 의식으로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은 그 당시 MB 정부 말판에 보수가 굉장히 비판받던 시점에 더 강한 의지로 뭔가 기강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먼저 던지겠지만 그걸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전부 다 받아가지고 바로 추진력 있게 갔던 거거든요.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과반을 152석으로 했는데 과반을 깨면서 그걸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달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 차명진 의원 건이랑 그 앞에 이제 김대호 후보자 건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가서 그 저는 제 지역구 선거 미친 듯이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명하는 건 선대위가 못하고 이제 최고위가 가서 의결 두드려야 되니까 맞아요. 제가 2번이나 호출돼서 갔어요. 차명진 의원 건으로. 자, 그래서 갔더니 첫 번째 회의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보면은 윤리위원장이 차명진 의원 건에 대해 가지고는 윤리위원회에서 어쨌든 제명 처분을 내리는 게 어렵다고 이제 얘기를 했다.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정치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 아니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거는 그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당에서 비슷한 상황들이 있어 경험해본 바로는 차명진 의원님이 후보지만은 그 아직까지 당협위원장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당원 당규 어떻게 되냐면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도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귀찮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네,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민감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도 싫으시면 그러면은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무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긴급 징계권이라는 것을 발동하시죠. 이게 왜 나온 거냐면은 제가 손학규 대표랑 싸우면서 우리 당원 당규 하도 읽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긴급 징계권을 쓰시죠. 그때 안 된대요. 누가? 아니 거기 앉아있던 배석자들이 저기서 아니 뭐 어떡하자는 거냐고 그냥 그날 회의 그래서 흐지부지 돼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연락이 와. 또 와야겠다. 그 박형준 위원장이 예. 회의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만은 차명진 의원 건 때문에 그 지난 주말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많이 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알아봤더니만은 긴급 징계권을 사용하재요. 아 그제야. 그러니까 내가 하자 할 때는 안 하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3일의 차이가 뭐 몇 석을 바꿨을지 모르겠지만은 작지 않았죠. 작지 않았고 저는 작지 이제 않았죠. 그게 그 선거를 치르면서 긴박감을 가지고 치러본 사람들과 지금 와가지고 이제 다들 그냥 공무원처럼 하고 있는 사람들 약간 차이일 수 있는 거고 이번에 김종인 장관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거예요. 본인은 여러 당에서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고 선거는 이기는 게 장땡이다라는 생각으로 갖는 사람인데 다들 거기서 이제 공무원 짓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보면은 지난 우리 월요일날 그 얘기 제가 했나? 김종인 장관 위원장이 한 마디 정리한 거잖아요. 네.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재판을 하고 앉아 있다고. 황교안 대표 공안검사잖아요. 법무부 장관. 그래요. 윤리위원장 검사 출신입니다. 제가 알기로. 법조인의 마인드를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법조인의 마인드로 보면. 아니 왜냐면 세월호 그게 뭐 팩트인지 아닌지도 따져봐야 되고 기사를 인용한 거니까 그냥 쌍욕한 건 아니고 법조인의 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한 그러니까 황 대표의 M번방 어쩌고 저쩌고도 자기가 변호사 아직도 모를 걸 왜 문제인지. 판이가 법조인이니까 우리가 변호사인데 우리 M번방 사건 들으면 변론 그렇게 할 거잖아요. 사실 M번방 그 이용했던 사람 오면 우리 새 변호사인데 그렇게 변론한다고. 어? 아 경중을 가지고 어떻게 조주민을 똑같이 처벌합니까? 수익 얻은 수익도 다르고 올린 법조는 맞는 얘기야. 네. 근데 그걸 제1야당 당 대표가 선거판에서 하고 있고
징계함에 있어서도 정부적 판단을 못하니 그게 이 모양 이 꼴 나는 거죠. 그래요. 뭐 이제 아무래도 같은 얘기가 좀 도는 것 같은데 슬슬 마무리를 하시죠. 이제 뭐 또 워낙 이번 총선에 이슈들이 많았고 우리 정치인사도 총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눴던 것들이 이제 좀 정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이상한 행보를 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이제 얘기할 수 있다 내가 진짜. 얘기를 하고.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당 지도부도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이만큼 의석수가 커진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이제 누구에게도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상당히 큰 정말 무한한 책임감을 좀 지게 되셔서 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분명히 있으실 진짜 거고. 부담일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열린우리당 얘기 나왔던 것도 그 당시에 결국은 뭐 4대 개혁 입법, 특히 그 중에 이제 국가보안법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갖고 폐지하자, 개정하자 엄청 내부에서 네.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자폭한 꼴이었거든요. 음. 분당도 되고 지지율 떨어지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 이제 열린우리당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기억인 거죠. 어쨌든 그때 당시는 가까스로 과반을 넘었는데 지금은 뭐 압도적으로 넘었으니까 사실은 못하게 되면 뭐 당연히 책임이 넘어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라서 뭐 당연히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당에 오래 계시던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20, 30년 있던 분들 굉장히 예, 예. 많거든요. 당직자들이며 아니면 뭐 선거 나갔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과거에 아픈 역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아직도 당직으로 있어요. 그런 게 저는 굉장히 큰 자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확 바꿔버리지 않고. 네네네. 그러니까 호남에서 오래 했던 분도 있지만 영남에서 오래 했던 분도 있고 당직자들도 보면 20년 동안의 그 선거 것들을 다 기억해요. 저는 아마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단순히 뭐 한 사람 뭐 인물 데리고 온다고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까 그 선수들 파견했다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 당에서는 다 나갔어요. 지역에 선거 도와주러. 특히 인재 영입하는 사람들은 몇 명씩 붙이고 좀 어려운 지역 접전지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좀 어렵다 하는 데는 다 파견을 보냈어요. 저기 울산 뭐 부산까지 다 자기 뭐 고향이나 이런 데들은 그런 분들의 항상 역할이 그거예요. 선거를 해봤고 또 중앙당과 연락 체계라든지 이걸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쌓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도 중요하고 그거를 결국은 실행할 사람들. 왜냐하면 처음 나간 사람도 선거 잘 몰라요. 그런 역할들이 제가 보기엔 그런 거를 복원해야 돼. 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짜 이제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제 국민들이 아마 더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김준우 변호사님은 이제 슬슬 마무리하면서 이번 총선 어떻게 평가하시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저는 뭐 과제가 각각 남아 있는데 저는 어쨌든 맨날 어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선거법 다시 바꿔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다시 너르게 해야 돼서 어떻게 바뀔 건지. 근데 그게 대선 지방선거 끝나고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건지 메뉴판에 네네. 아니면 메뉴가 바로 올라올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고민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민주당 엄청 부담될 것 같거든요. 네네. 개혁을 이제 계속 그랬어요. 촛불 이전에 구성된 국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그렇죠. 않다. 그나마 한 게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검찰개혁 선거제도 그다음 유치원 3법 이거밖에 못했다는 건데 그럼 이제 됐으니까 그러면 쭈삣쭈삣하던 법원 개혁은 어떻게 할 거면 진짜 뭘 그래서 개혁하겠다는 거냐. 사실 이번 뭐 공수처도 뭐 마찬가지고 공수처는 이제 그냥 그건 오퍼레이팅의 문제고 그렇죠. 예. 이제 그냥 실제로 인사하는 거랑 행정 개혁하는 거 말고 입법 개혁을 통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메뉴판이 불명확해요 지금. 근데 그것도 뭐 너무 무리한 걸 하면 대선과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까봐 몸조심하다 아무것도 안 하면 너희 이러라고 의석 줬냐 이렇게 그렇죠. 또 지지자들 심판을 받을 입장에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고 한국당은 뭐 보수 제거는 저는 좀 더 오래 걸릴 거라고 보는데 그런 고민을 이제 발본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에서 황교안이 미운 사람, 황교안이 믿업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황교안만 보고 보수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자꾸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러면 다른 스토리를 만들 장기 플레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 뭐 3당 4당들도 어쨌든 바뀐 선거제도 하에서도 빛을 못 봤는데 어쨌든 좀 분투하셨으면 좋겠다. 네. 김태현 변호사님. 민주당은 이제 결국 역시 경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공수처 설치 법원 개혁 얘기는 안 하죠.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지지층 말고 양쪽의 강성 지지층이 공수처 찬반 나누어 있는 거 말고 가운데 스윙보터라는 중도층의 공수처에 뭔 관심이 있어요? 내가 공수처 갈 일 뭐 있다고? 법원 개혁? 뭔 관심 있어요? 그렇죠. 국가보안법? 더 관심 없어.
대부분 우리 사회 저 많은 저 포션을 차지하고 선거의 승패를 결정지는 분들은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거에 관심 있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제 부르송당 입장에서 봤을 때 미래통합 저 민주당이 이 180석 거대 의석을 가지고 이제 새로 원 구성 이후에 예전에 열린우리당 때처럼 자 4대 개혁입법 합시다. 뭐 공수처 밀고 뭐 법원 뭐 들었다 놨다 하고 무슨 국가보안법 이 얘기 나오면 다음 대선 때 보수 정당 희망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야 그게 뭐 중요하냐 이제 먹고 사는 거 하자. 경제 정책 조금 바꾸고 이게 먹고 사는 거에 전 이게 경제 위기니 이제 경제 위기가 몰려옵니다 이제 반드시. 그렇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저를 쪽에 방점을 찍으면 그럼 뭐 민주당의 다음 대선 또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아, 오늘 미래통합보다 안 좋은 얘기만 말씀드렸는데 블랙 코미디 같은 거 말씀드리면 의의는 하나 있다 이번에. 네. 드디어 10년간의 개파 싸움이 끝났어. 다 바닥을 찍었어. 다 죽어서. 양쪽에 개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굳이 말하면 무소속 당선된 네. 친박 쪽에 윤상현, 네. 비박 쪽에 권성동이거든요. 무소속이고 그 두 사람은 양쪽 개파 중에서 그래도 제일 양질의 사람들이에요. 네. 에? 남아도 되는. 그 말고는 문제가 있던 막 개파 막 하던 친박 비방 이제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참 블랙 코미디 같은데 개파 싸움이 없는 거지 뭐 10년 만에 끝난 강제로 끝난 거지. 다 정리가 돼서 정리됐으니까. 새롭게 이제 씨 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토양이 그거 하나는 되었다. 됐다. 네, 왜냐면 결국 그걸 못한 거였거든요. 탄핵 네. 이후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아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그럼 경제 정책에서 아까 황근택 변호사님 뭐라 그랬냐면 사실 거대 양당의 둘 다 보수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경제 정책에서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미국도 사실 민주당이 보수예요. 그럼 얘네 뭐 가지고 싸우냐면 낙태죄, 마약, 동성혼 네. 이런 거 자유권 가지고 건강보호 싸우지. 뭐 경제 정책은 다 우파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변별점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까딱까딱한 거예요. 분당이랑 강남에서 졌어? 야 종부세 완화해야 돼. 이러면 많은 민심 저는 제가 볼 때 오히려 잃어요. 오히려 20년 전과 달리 지금은 오히려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전월세 상한제 이걸로 예를 들어 그래서 주거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좀 세게 밀어야 된다고 저는 예를 들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고민이 복잡하겠죠. 이제 그렇죠. 그 민생 문제에서 그럴 듯한 해법을 잘 내냐에 따라서 다음 대선에 안정적으로 가져오냐 마냐가 네. 결정될 거라고 보여요. 저도 미래통합당이요. 아까 2008년 선거 얘기했는데 이제 MB한테 대선 지고 나서 그때 결과가 어땠냐면 우리 당이 81석이었어요. 네. 그다음 민노당 그때 민주노동당인가 5석이고 그러니까 86석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친박연대 무슨 뭐 자유선진당 다 합쳐가지고 지금보다 사실은 의석이 지금 어마어마했지. 그렇죠. 그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뭐 혁신을 한다 그러면 미래통합당도 희망은 있다고 봐요.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크게 이기려면 파란색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때 파란색이었지. 자 이제 오늘 방송의 마무리 또 이준석 최고위원 어쨌든 뭐 지지해주신 분들한테 뭐 인사도 좋고요. 예, 뭐 다 좋습니다. 뭐 미래통합당은 이제 아무래도 비대위 체제로 갈 확률은 좀 높아질 것 같은데 네. 그걸 놓고도 이제 좀 고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번 총선 어쨌든 돌아보면서 정리해 주시죠. 제가 아마 여기에 나왔을 때 계속 얘기했던 게 제가 새로운 보수당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통합해서 시너지가 나는 국면이 나오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위성정당도 계속 반대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랬죠. 저는 제가 그 두 가지에 있어가지고 뭐 제 상계동에서의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뭐 통합에 뭐 제가 사실 반승낙 형태로 참여하긴 했지만은 그거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통합이 시너지가 나긴 참 어렵다라는 그 부분. 그렇다면은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잘 복귀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대로라면은 배신자들이 선거에서 더 결과 안 좋았을 때거든요. 보면은 확장성도 없고 보수에 분탕질하고 있고 유승민 쫓아다니고 무슨 뭐 애국 보수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게 됐나요 지금 보면은? 저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뭐 선거는 선거는 냉정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제가 항상 운동장 기준론을 얘기했지만은 운동장에서 어디서 손들고 기준하고 좌우로 모여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그 애국 세력이 심판한다던 친박 신당과 우리 공화당 어디가 있나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 우리 듣는 사람들 위해서 서비스로 굉장히 중요한 많은 언론에서 관심 갖는 결국은
비례당과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네. 우리 또 당 지도부 계시니까 좀 정확하게 한번 한마디 그 해주시죠. 일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 저는 지도부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강내 기류가 제가 어떤지. 이렇게 지금 얘기해 보면 뭐냐면요. 그 비례 위성 정당에 대한 시도는 제가 줄기차게 비판해 왔지만은 빨리 양당이 잘못을 시인하고 그걸로 교섭단체를 나눠가지고 뭐 이득 보겠다는 생각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양당이 이거는 타협도 아니고 눈치 보면서 쟤네가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빨리 합당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손들고 합당하고 국민들한테 잘못 시인하는 쪽이 그거는 더 솔직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제가 지도부에서 지금 만약 그게 네. 의제로 올라오면은 네. 당장 해라. 공수처고 나발이고 당장 해라. 합당해라. 그리고 나서 그렇지. 먼저 그렇게 한 해야지. 다음에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차라리 솔직하게 던지면은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여론이 더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지금 이거를 만약에 교섭단체를 쪼개가지고 뭐 무슨 정당 보조금을 더 뜯어내고 무슨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공수처 상황에서 추천 갖고 뭐 서로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정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저는 반드시 그러니까 또 꼭, 오히려- 아니 꼭 그렇게 하길. 아니 근데 네. 그 오히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많이 의석 얻었을 때 빨리 합당한다고 선포해야 돼요. 제가 이거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큰 그럴 그거 제가- 민심을 제가- 얻는 그러니까 거예요. 민심을 이 미래통합당한테 민심 얻을 기회를 이걸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열린민주당 옛날에 한창 막 10몇 프로 지지율 나오고 이럴 때 저쪽에 열린민주당 오신 분 앉아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제가 네. 그때 지적했던 게 뭐냐면은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적자 논쟁 벌어지고 저긴 가짜요, 여기 마패주고 여긴 가짜요 이렇게 하는 그 프레임 바로 걸릴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정치의 숙명인 게 지금 각 당들이 예전으로 치면은 뭐 친박연대 비슷한 걸 하나씩 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근데 누가 봐도 언젠간 합당할 것 같은데 그걸 분리해놓고 이렇게 있다는 거는 그게 명분적으로도 많고 그렇지. 실질적으로도 생각하면 그러니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권까지 그러거든요. 네. 야당의 두 석이잖아. 근데 보세요. 생각해 보시자고. 무조건 미래통합당 하나는 가져. 네, 그렇죠. 제일 야당이니까. 그럼 두 번째 걸 누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래한국당이 뭐 교섭단체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은 더불어시민당은 교섭단체 없겠어. 안 만들고 똑같이 만들 거라고. 그렇지. 그 어차피 하나 더 못 가져 우리는. 똑같이 두 개니까 저쪽에서 우기면 그렇잖아요. 어차피 합치나 안 합치나 하나야. 아니 그건 아니 팩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둘 다 합당했다. 제3의 교섭단체가 없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두 명 추천하는 아 그러니까 내 그게 더 얘기는 낫다는 거지. 그 얘기는 합치는 게 낫다. 그렇죠. 그런 거지.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좋습니다. 아, 사실 오늘은 이제 시즌 2 막방이에요. 마지막 방송인데 드디어 이제 총선을 기점으로 시즌 2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즌 2에 이제 새롭게 합류하셔서 우리 김준우 변호사님과 함께 또 이렇게 4인 체제가 유지되게 됐는데 네 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또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들로 많은 정보를 잘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좀 잠시 쉬었다가 우리 시즌 3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로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시즌 3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